예, 그럼 지금부터 다양한 가족 행태의 법적 수용과 보호라는 주제로 제1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세션 사회는 이준우 박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세션 다양한 가족 형태의 법적 수용과 보호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 발표를 하실 분과 토론을 하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동 박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동 박사님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시고 원래 전공은 민법입니다. 오늘 주제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시고 현재 주소협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을 맡아주실 김영남 박사님이십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시고요. 오늘 토론의 주제 파트와 마찬가지로 이 정책 분야, 특히 전공이 사회학이시기 때문에 가족 변화에 따른 정책 사회 현상의 변화를 충분히 잘 말씀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충청남도 다문화정책협의회 위원하고 송파구청 각 구청의 전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토론을 맡아주실 김선아 박사님이십니다. 김선아 박사님은 법제연구원이 친정입니다. 현재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계시고 대법원 사법정책실 조사위원 실무지원단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제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민법이 2008년 1월 1일자로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관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호적법은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대치되면서 다시 여성가족부 쪽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하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규율 체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 공동체가 분화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법률 관계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 박광동 박사님께서 법리적인 부분과 입법 과제 부분을 중심으로 발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의 박광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다양한 가족 형태의 법적 수용과 보호이고요. 올해 2022년도 한국법제연구원의 기본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모두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가족제도의 큰 변화는 호주제도의 폐지 전과 폐지 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다양한 가족 형태라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실은 시대 변화라는 부분과 연계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가족이 어떤 걸 중심으로 구성되느냐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가족을 위한 가족, 가를 위한 가 부분들이 중점이었다가 시대가 변하면서 그러니까 부모를 중심, 즉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를 가족이 중심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자를 위한, 즉 자식들을 위한 어떤 가족의 구성, 뭐 핵가족이라든가 이런 구성으로 간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대에 이제 들어오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냐 하면 개인주의적인 경향에 의한 어떤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가족의 형태들이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 가족이라는 부분에 가지고 있던 저희 가치관 부분들이 변화가 생기게 됐고 그 변화에 따라서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범주가 어느 정도이고 그 다음에 보호를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법제 개선 방안이라든가 입법화 방안 부분들을 도출하는 게 본 과제의 목적입니다. 지금 저희 이제 지금 가족 관련 관계도 분석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실은 이게 이제 언론에 노출됐던 이게 작년 12월 기준이긴 합니다. 근데 언론에 노출됐던 부분을 보고 가족과 관련된 부분이 어떤 것에 조금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중점이 있었느냐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표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족정책기본법이라든가 건강가족기본법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차별금지법, 그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법 등이 가족의 개념 관련 키워드에 연관돼서 등장하는 어떤 법률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요 국가와 관련돼서는 프랑스라든가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이와 관련돼서 이제 새로운 가족 형태를 어떤 식으로 수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 주로 이제 유럽 쪽에서 많이들 연구가 진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보도 매체를 통해서도 나와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대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족 관련 소송이라든가 법률 문제로 인해서 언급되는 기관인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이라는 문제 자체가 이 저출산 시대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정부의 어떤 주요 현안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행적으로 우리나라 사회 현상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황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론 이게 현황 부분이라든가 통계 부분은 약간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는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형태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반적인 형태의 가족 유형은 저희가 알고 있는 핵가족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어떤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 비중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그 한부모 가구와 관련돼서는 크게 뭐 어떤 변동 현상은 중래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다문화 가족은 약간 감소 추세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전형 가족 유형 중에 비친족 가구와 관련된 부분은 2016년도 대비해서는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의 증감 변동은 있지만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런 부분을 본다면 종래 저희가 가지고 있던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혈연 중심의 어떤 그 형태보다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연대라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쪽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족 관련된 인식 변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결혼이 이제 선택이라는 사항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좀 젊은 층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뭐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분 중에서도 결혼을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신 분들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분석한 형태를 봤더니 일단 동거라는 부분이 이제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예컨대 뭐 저희가 보통 말하는 사실혼은 결혼을 전제로 해서 살고 있는 걸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한 70% 정도 있는 것 같고, 동거의 개념에서 보통 저희가 말하는 어떤 결혼의 의사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것, 그걸 동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43% 정도가 뭐 그냥 살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의 범위가 과연 무엇인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가족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779조에서 가족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을 제시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배우자라든가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의 범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직계혈족의 배우자라든가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족의 범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이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개별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들을 지금 보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추려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현행 이제 법제상의 어떤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1인 가구 정책이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부분이 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택 공급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어떤 생계급여의 어떤 산정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민법상의 어떤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1인 가구가 다른 소위 저희가 알고 있는 가족과 관련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과 형태를 맞췄을 때는 좀 더 특색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인 가구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어떤 사회적 공존을 위한 개선 논의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사회를 보고 계시는 이준호 박사님이 연구하셨던 부분 중에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친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가족 개념의 어떤 재정립 필요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개선의 논의 사항으로 제시되고 있고, 상속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속권 상실 제도라든가 증여 해지의 범위 확대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개별적인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종래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주거 형태가 아닌 새로운 주거 형태, 예컨대 주거 공유라든가 이런 형태에 있어서의 어떤 법제적인 부분의 지원, 어떤 제도의 기반과 관련된 부분들이 개선의 논의 사항으로 되고 있고요. 보호와 관련된 부분은 후견 제도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이런 논의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인 가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1인 가구들이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개별법에서 1인 가구와 관련된 어떤 지원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법제도의 어떤 가족의 기능을 전제로 해서 가족을 단위로 주택 공급이라든가 생계급여의 산정, 친양자 입양을 인정함으로써 1인 가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소외되는 문제의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키거나 그것을 대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형평성을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부모 가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부모 가족과 관련돼서는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건강가정기본법이라든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한부모 가족 지원법 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련된 법률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부모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볼 때 이제 모자 가족, 엄마와 자식이 있는 경우, 부자 가족, 아버지와 자식이 있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한부모 가족의 특례 규정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한부모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특별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법적 근거 부분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이제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데, 그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개별법에서 이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이제 다양한 가족의 어떤 이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까지의 설명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부분은 새로운 가족 형태의 부분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비혼동거라던가 이때는 이제 동성혼까지 이제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비혼동거에 관한 개별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요. 동성혼과 관련된 부분도 개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재 이런 제도, 법제도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비혼동거와 관련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느냐와 관련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 어떤 결정문이라든가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례들을 보면 일정 정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떤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혼동거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혼과 관련된 또는 동거와 관련된 부분 하나와 동성혼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혼이라든가 동거와 관련돼서는 개별 법률에 따라서 이를 보호해주는 형태의 어떤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어떤 동거주택 상속 공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동성혼행과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법률 규정은 이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비혼 동거라든가 아니면 동성혼이라든가 어떤 가족 개념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와 관련돼서 입법안들이 좀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이제 주로 얘기됐던 부분들이 가족이라는 규정 부분을 삭제하자.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부분 좀 폭넓게 하는 부분들을 고려하자라는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은 실은 호주제 폐지할 때 민법상의 가족의 범위 부분도 그 규정을 삭제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너무 가족관계 등록으로 전환되면서 한꺼번에 급격하게 변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안정성, 사회적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잔존시키자라는 부분에 의해서 그 부분을 남겨둔 부분들이 개정 회의록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가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족 형태 어떤 보호 방안으로서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될 것이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헌법상의 어떤 개선 방안 중에 헌법 제36조 제1항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족이라는 부분에, 혼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혼인을 양성의 결혼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을 포섭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와 관련된 부분들의 논의입니다. 즉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을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녀의 어떤 결합이라는 의미인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남녀가 아닌 형태의 부분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의 어떤 평등이라는 부분인 것이지 이게 꼭 남녀의 결합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36조 1항을 헌법 변천으로 봐서 다양한 가족들이 포섭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자는 입장 하나, 그 다음에 헌법을 개정해서 아예 이런 양성이라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동성이든 뭐든 상관없이 가족의 범주를 포섭시킬 수 있는 범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논의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민법상 가족의 범위 규정의 어떤 폐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법상의 가족 범위에 관련된 규정을 폐기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부분은 뭐냐면, 다른 법률에서 민법상의 이 가족 범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그걸 어떻게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 설정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근데 예컨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은 확대된 가족 범위에 대한 어떤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포섭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 의료기관에서의 보호자 동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가족 범주를 확대시키면 지금 현재 그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태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된 부분도 역시 동일하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상의 어떤 가족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사회 기본 단위를 이제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 그러면 혼인, 혈연, 입양이 아닌 형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혼인이라는 게 법률론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구조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입법 체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혼인, 혈연, 입양 등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범주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현행 가족 형태의 어떤 보호 방안과 관련된 부분을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상으로 좀 저희가 가족 범주를 확대시켰을 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의료라든가 장례 등과 같이 어떤 돌봄이 수반되는 경우에 그 돌봄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제도의 개선, 유연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친자관계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혼인 중의 출생자라든가 혼인 후의 출생자의 어떤 구분이 과연 이때도 필요한 것인가? 새로운 가족 형태에 의해서 가족의 범주가 넓혀진다면 혼인 중의 출생자라든가 혼인 외의 출생자라는 구분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출생신고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정비 개선 부분도 고려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각종 어떤 수당이라든가 인적 공제라든가 뭐 연금이라든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족의 범주가 확대됐을 경우에 어느 범주 안에서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현장에서 이제 수술 동의서나 진단서, 뭐 처방 전등과 관련된 법령 개선과 관련돼서는 의료법 부분은 좀 볼 필요성이 있고, 이 묘지라든가 장례와 관련된 부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법률에 대한 문제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또 하나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가족 형태의 법적 수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현행 법률에서 수용되지 않은 부분들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비혼동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의 논거들이 있습니다. 그 논거들을 보면 우리나라 어떤 문화라든가 사회적인 현황상 어떤 이러한 법제와 관련된 부분에 반대 여론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퀴어 축제 같은 거 했었죠. 그래서 동성혼과 관련된 부분들이 행사를 했을 때 그 옆에서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하는 또 보수적인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즉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명확치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점차적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런 비혼동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되고 포용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혼동거 관련된 국민의 어떤 법의식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특별히 조사가 된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동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완화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보여지고 있고요. 네, 비혼동거 관련 국가주도의 어떤 시스템 구축 및 지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아직 구축이 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된 부분들이 주요한 또 반대 논거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종래 법 체계에서 이제 비혼동거 관련해서 어떤 전수조사, 법 개정과 관련된 전수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에 관련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게 된다면 법제적인 많은 혼란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문제 제기가 되고요. 또한 과연 그렇다면 이런 비혼동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법제적으로 수용할 때는 어떤 입법 형태를 가지고 구축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 하나 비혼동거라든가 이 동성혼과 관련된 그 당사자들에게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 하나의 문제 제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혼동거와 관련돼서 다른 외국의 사례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해외 입법 사례는 인정하고 있는 비혼동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상당 부분 뭐 인정하고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반대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인정하는 국가들을 법 체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시사점이 있는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뭐 프랑스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뭐 대만, 영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정한 정도의 파트너십을 인정한다던가 등록 부분들을 인정하는 정도의 형태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뭐 입양이라든가 어떤 재산의 상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인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일반적인 형태는 등록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어떤 부부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구조에서 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운 형태이긴 한데 이 동성혼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조례로서 그것을 등록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만 이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 부분들을 등록하는 부분의 형식적인 부분들을 인정해 주고 있는 부분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새로운 형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가족 형태의 법적 수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입법 형태의 입법의 필요성 부분들이 있느냐, 입법을 해야 되느냐와 관련된 부분들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들을 한 6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분석해봤을 때
다양한 가족의 형태의 어떤 수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부분들이 이름타당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가족 형태, 즉 비혼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동성혼과 관련된 부분들을 인정해 주는 경우에 어떠한 입법 모델을 구축할 것인가 부분이 지금 이 나타나 있는 세 가지 입법 모형들이 일반적으로 해외 입법 사례에서 나올 수 있는 분석 틀입니다. 그래서 다원적 입법 모형과 이원론적 입법 모형, 이원론적 입법 모형이 있습니다. 다만 다원적 입법 모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동등하게 법률적인 부분들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 다원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고, 이론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커플의 어떤 성별에 상관없이 어떤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혼이라는 하나의 제도화된 형태를 갖게 하자라는 부분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이원론적 입법 모형이 좀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즉 이성 커플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와 같이 이 결혼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을 하나 고려하고, 동성 커플이라든가 또는 사실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등록이라는 형태로 해서 약간의 법적 효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약간 이원화시키는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가족 형태의 어떤 법적 수용 방안으로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화 방법으로, 일단 민법의 가족의 어떤 범위 규정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과 아니면 가족의 범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민법의 어떤 가족 정의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이 건강가정기본법상에서 이런 민법의 가족정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확대된 다양한 가족 형태들이 다른 법률에도 이렇게 준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생각할 수 있고요. 민법의 어떤 가족 범위 부분을 삭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건강가정기본법상에서 이 가족정의 규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또 하나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도 개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에 혼인이라던가 사실혼 또는 동거와 관련된 부분에 그 법률을 제도를 포섭시키고 동성혼과 관련된 부분을 별도의 법률로 두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민법상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법률혼과 관련돼서는 민법이, 동거나 사실혼과 관련돼서는 동거 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하나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동성혼에 대해서 별도로 또 동성의 혼인에 관한 법률을 두는 방법을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방법으로서는 이 민법상의 혼인하고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즉 프랑스 형태의 것을 가져와서 민법상에 있어서는 법률혼과 관련된 부분들을 규정하게 되고, 생활동반자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혼이라든가 동거 또는 동성혼까지 이쪽에서 포섭시키고 법률적 효과에 관련돼서도 일정한 정도의 실체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일에 이렇게 법률들을 이 개별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은 어떤 식으로 구축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법률혼이라든가 동거와 관련된 사실혼이라든가 동성혼을 전부 다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거나, 아니면 법률혼은 가족관계 등록법에서 규율하고 동거 및 동성혼은 생활동반자 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예, 이상으로서 다양한 가족 형태의 법적 소용과 보호에 관련된 부분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가족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고, 지금 박광동 박사님께서는 가족의 형태에서 더 나아가서 혼인까지, 그 가족의 형성 원인이 되는 혼인,
입양 이런 부분까지 근본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외연이 전부 확대되어서 법적으로 다뤄야 될 과제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은 추후의 과제로 아마 맡기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김영란 연구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란입니다. 우선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3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기념 학술대회에 토론을 하게 되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사실 가족 다양성이라든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가족정책 영역에서는 최근의 이슈가 아니라 뭐 한 몇 년 된 이슈고요. 그리고 이게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정책의 핵심 중장기 기본계획인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안에서는 메인 정책 목표로 앉혀져 있고 관련한 법제도적인 그런 그 기반 구축까지도 정책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데 법제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입법 과제들을 검토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박강동 박사님께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같이 정책 연구하고 사회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정책에 대한 현황 진단들을 주로 하고 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해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강동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가족 정책 차원에서 그리고 가족에 대한 어떤 현황, 그 일반 국민들의 가족 생활에 대한 깊은 진단 차원에서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그런 입장에서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부적인 법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족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사태는 정말 가족이 앞으로 계속 살아남을 것인가?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방식의 가족이 과연 지속될 것인가라는 가족의 존속까지도 의심하는 사회학자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뭐 이런저런 것들을 정리를 했는데 핵심은 형태상 구성상 1인 가구가 거의 이제 가장 주류를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가족이 됐다는 것 이외에도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 생활 방식에도 굉장히 너무나 달라서 사실 저도 50대인데 이 젊은 친구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은 사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전통적으로 부양 및 돌봄 기능 당연히 약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사회학자 한 분이 가족이 예전에는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과거 시절에는 전략적인 공동체로 가족이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선택적 관계로 변화됐다. 그래서 탈가족화 하는데 탈가족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유지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족 정책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우리 사회의 가족 다양성 증가에 대해서 진단을 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가족 다양성 증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형성 방식 다양화되고 있고 생활 방식도 다양화되고 그리고 가족 안에서 이제는 뭐 부모의 말을 자식들이 잘 듣지 않는 그냥 나 이제 평등하게 부모나 너나 나나 대등해 이런 것들 그리고 경제적 부양에 대한 기능들 돌봄 기능 이런 것들이 약화되고 있는데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정책적으로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박강동 박사님 발표하신 비혼동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논의만 있고 여러 가지 법률상 없고요. 그리고 가족 생활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는 1인 가구라든지 그리고 뭐 저희가 예전에는 뭐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했는데 이제는 애부터 낳고 그다음에 대학 가고 이런 경우들 가족 생애 경로가 굉장히 표준적인 생애 경로가 나타나지 않고 분거 가족까지도 가족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한 정책들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진단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회에서 법률상으로 가족은 일단 지금 현재는 혼인, 혈연, 입양 등 구성 요건을 기준으로 해서 가족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족의 실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은
생계를 같이 한다, 서로 돌본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친밀감과 유대감을 가진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제도적인 가족으로 포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되는 가족들이 옆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사실혼 비혼동거 위탁가족 아니면 뭐 입양하지 않고 친인척이 자녀를 대리 양육하는 경우 생활공동체 가족 굉장히 다양한 가족과 유사한 형태의 생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최근까지 많이 되어 왔고요. 그것과 함께 법률상 가족의 요건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기능을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 있는 가족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는 부모의 부채를 떠안고 청년 때부터 빚으로 출발하는 친구들 그리고 아동학대 지금 최근 아동학대는 원가족 복귀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얘기가 많잖아요. 이 가족들은 법률상 가족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실제 가족으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 구하라 같은 경우처럼 어떻게 상속을 받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사실은 이제 그래서 가족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 가족의 기능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기능에 대한 부분에 두 가지로 초점을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경제적 부양과 돌봄 단위로서의 가족 기능이 있고 정서적 친밀성의 단위로서 있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경제적 부양과 돌봄 단위로서의 가족의 범위는 굉장히 협소해지는 것 같습니다. 노부부는 빠지고 있고 배우자 자녀 정도까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법제도적으로 가족의 범위가 가족 구성원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거는 뭐랄까 상속의 권리라든지 그런 권리의 문제 그리고 사회정책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 같은 그런 뭐랄까요 그 가족의 그 권리와 사회정책 수의 자격 기준을 가족의 관계라는 걸로 기준해서 범위를 정했는데 이러한 법이나 정책의 기준 요건이란 건 사실은 우리 사회가 가족이 일차적으로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고 돌본다. 경제적으로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한다는 기능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요건을 정해왔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제하고 있었다는 건데 최근에 와서 경제적 부양과 돌봄 단위에 대한 범위가 줄어들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 책임을 방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맞나 법리적인 것이 맞나 구하라의 경우처럼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양한 가족 다양성 증가, 가족 변동에 대응한 법적 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가족 범위를 무조건적으로 확대한다면 가족 구성원 요건에 따른 권리 이외의 의무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부양자로서. 예를 들어서 비혼동거의 배우자의 법적인 지위가 배우자로서 부양 의무를 가지는 걸로 간다고 할 때 이들이 그걸 수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 범위를 정의를 확대하면 그것까지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사실은 가족의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에서의 법적인 보호자로서의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부분은 혹시 안 될까 그런 생각들을 저는 하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지금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지만 돌봄과 친밀성에 대한 요건은 있는데 그래서 생활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의료상의 보호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들을 가족으로 규정할까 아니면 법적인 보호자로서의 이미 휴견제도 이렇게 박광돈 박사님 말씀하신 이런 관점에서 수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델파이 조사법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정책 부분에서 굉장히 중점을 둔 연구기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김영남 박사님은 원래 전공에 따라서 정책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오늘 많은 토론해 주셨습니다. 가족 형태의 변화에 대한 부분은 기능적인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향후 아마 박광동 박사가 많이 참고가 될 거로 봅니다. 다음은 우리 김선아 박사님께서 입법조사 저희 관점에서 보면은 헌법에서 출발해서 기본권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32주년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 또 법제연구원이 제가 2001년인가 서부터 2003년까지 초청연구원으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발전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활약을 하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실은 이제 전공은 민법도 아니고 이제 헌법인데 제가 박광동 교수님 연구나 또 우리 병란 연구원님 여러 발제를 듣고 굉장히 생각하지 못한 점을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이제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이제 실현하는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의 이제 가정, 사회 단위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개인의 생애의 기반이라는 점도 있지만 또 국가 사회로서는 전체 사회의 통합과도 이제 관련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이면서 또한 동시에 이제 국가 전체 질서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눈여겨볼 점이 있다 하는 이제 점에서 출발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회가 나아갈 지향점을 근본에 깔고 해야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이나 어떤 여러 정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그러니까 변해가고 있는 현상도 있지만 또 변해 나가야 하는 이제 방향도 있을 텐데, 어떤 기술적인 대응뿐만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제 점점 변하는 사회 내에서 이제 인간의 존엄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 이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어야만 이 변해가는 이 가족 관계라는 것이 이제 수렴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대, 그러니까 개개인의 어떤 1인 가구 또는 핵가족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작은 단위의 가족 단위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제 개인 간의 또는 가정 간의 연대, 지역 사회의 어떤 구조 이런 것이 더 중요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면서도 개인이 고립되지 않고 개개 가구가 고립되지 않는 어떤 사회 구조가 가능할 것이냐, 이걸 좀 근본적으로 같이 보면서 가정 개념, 가구 개념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결국은 개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어떤 개인의 건강과 행복 또 삶을 영위하는 어떤 환경으로서 작용할 수 있으면 어떤가 하는 고민을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근본적으로는 지금 신자유주의적인 사회 기조, 그러니까 개개인이 어떤 파편화되고 또 자신의 어떤 이익을 또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총합으로서의 사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연대나 또는 솔리데리티라고 하는 연대나 또는 컴패션, 어떤 동감,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한 사회 단위를 생각해내는 것이 이제 또는 구현해내는 것이 함께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 틀었네요. 이게 이제 무슨 이데올로기에 경도되거나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우리 전체 사회가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형태에 기반을 두고 이제 가정 형태도 그렇고 뭐 상속 개념도 그렇고 또 재산 개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개인의 고립이 아닌 지역사회의 역할이 이제 강조가 되면 좋겠다 하는 대안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엉뚱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일상과 공동체에서의 돌봄이나 생활 이런 것이 가능한 어떤 구조가 되면, 그것이 1인 가구일지라도 또는 2인 가구일지라도 3인 가구일지라도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어떤 노후나 또는 어떤 아픈 또는 아이의 돌봄 이런 것이 힘들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마니와시라고 히로시마 사이에 있는 10개 시정촌을 합쳐서 아마 새로 만든 시 같던데, 이 마니와시 한번 가보니까 이게 지역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어떤
지역 요양원에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고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거기에서 부모도 만나고 또 동네 어르신들도 만나고 해서 이렇게 우리 옛날 대가족에서 있었던 세대 간의 유대 이런 것이 지역 공동체에서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좀 대안이 되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인 가구도 문제지만 설사 그게 뭐 결혼을 해서 뭐 핵가족으로서의 뭐 가정을 이뤘다 해도 나중에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배우자 간에 그 남자든 여자든 간에 배우자가 이미 같이 몸이 힘들고 또 돌보기가 어렵고 그럼 자식이라고 있지만 거기도 자기 생활이 힘들고 이런 와중에 가정 생활 가족이라는 게 결국 어떤 서로 간에 어떤 사이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서로 고통스럽거나 그렇게 결말이 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 모델에 대한 연구가 같이 좀 선행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장애 아동을 돌보던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자살을 한다거나 또는 더 이상 돌봄이 너무나 버거워서 뭐 부모를 죽이고 같이 죽는 사람이 있다던가 이런 뉴스를 이제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데 이게 국가가 단지 뭐 보조금을 얼마를 준다 뭐 이렇게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사회에서 그 돌봄이라는 게 가능하고 또 어떤 유대가 가능하고 이런 어떤 구조를 좀 근본적으로 성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우리 박 박사님께서 굉장히 이제 성실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동성혼에 대한 이제 차별 금지 이게 이제 굉장히 핫 이슈이기도 하고 국회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은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시고 한쪽은 매일매일 소리를 지르고 계시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아니 예수님도 결혼 안 하셨고 엄마는 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니는 또 미혼이신데 왜 그러세요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가끔 있는데 그 도대체 건강가족 결혼제도에 이렇게 천착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여쭤보고 싶지만 사실 뭐 답을 해주실 것 같진 않아서 그냥 지나다니는데 이 동성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미 합법화를 했고요. 이건 뭐 자료가 워낙 많으니까 제가 읊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대만만 해도 아시아 국가로서 2019년에 이미 합법화가 됐고 그 합법화가 되기 전에 대만의 헌법재판소가 그 성적 지향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성적 지향은 바꿀 수 없는 개인의 특성이다라고 하고 결혼이 제공하는 친밀하고 또 그 내밀한 배타적 성격의 그런 결합은 그 사람이 동성애자이건 이성애자이건 차별하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의 이제 그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2년 안에 이제 법을 마련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법제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이런 사인의 결합으로서 어떤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최근에 2022년 1월 7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혼을 동성 간에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 부적격하다 이렇게 이제 판결한 바가 있어서 아직 우리 사법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그 어떤 종교 단체에서의 반대, 종교적 어떤 입장에서의 반대라고 해도 그거를 그 어떤 절충을 하는 여러 가지 안을 이제 가지고 와서 결국은 합법화가 되고 또 국민들이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성혼을 반대한다 나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른 동성애자에게 그걸 강요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사람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집전하지 않아도 좋다. 그 종교에서 인정하지 않아도 좋다. 그까지는 인정을 해주되 그 사람이 그 국가 사회에서의 자신의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고 또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는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절충을 하는 접점을 마련한 것도 우리가 그
사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동성혼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되게 돌려서 하시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연 사회적 합의가 없냐 하고 이제 조사를 했더니 2020년에는 88.5%가 동성혼, 동성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고요. 2022년 5월 8일에 국가인권위가 다시 이제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그때는 67점 몇 프로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합의라는 것에 대해서도 자꾸 그렇게 추상적으로만 말하지 말고, 이 사회적 합의를 실제로 도출해내는 어떤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모든 법의 출발은 헌법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 추구권이 결국은 국가, 사회, 가정, 개인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서 규율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가장 근본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민법 전공자이지만 2008년 호주 제도가 폐지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가라는 제도, 가라는 단어가 사라짐으로써 발생하는 시스템상의 붕괴 현상. 가가 가족 관계로 변질하고, 그다음에 종전에 가 중심으로 성립 요건을 구성하던 것을 관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됩니다. 지금 제가 우리 할아버지 관계증명서 떼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제 부모는 되지만 할아버지는 굉장히 골치 아파요. 사촌 몇 번 떼야 됩니다. 종전의 호적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문제는 생애 주기별이라는 용어가 이제 법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개인이 생애 주기별로 어떻게 보호를 받을 것인가. 미성년자일 때는 나를 누가 보호해서 나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주고 행복 추구를 해주고, 결혼 이후나 또는 결혼 안 했을 때, 또는 정년퇴직 이후에, 또는 노년에 누가 나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지에 관한 법 제도가 역할 분담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민법이 근본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법 제도상으로 가름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민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와 개별 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양한 가족, 가정, 가구, 세대 이런 형태로 개념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최종적인 문제는 행복을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 줄 거냐. 그럼 법 체계상으로 법제연구원에서는 입법 체계상으로 전혀 문제 없이, 법상의 공백이 없이 할 것이냐가 아마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 바탕에는 우리 김영남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회정책적인 분석도, 사회학적인 분석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헌법적인 부분에서 최종적인 정리가 이루어진다면은 급격하게 변한 시대 변화에 따른 가족 형태의 붕괴 내지 분화에 따른 법적인 수용과 보호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폴로에 계신 분들의 의문점은 종합 토론 시간에 그때 맡기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광동 씨 발표, 그리고 두 분의 토론, 그리고 사회 맡아주셨던 이준호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의 법적 수용과 보호라는 1세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